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는 이 밤. 이 시간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편지 한 통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참 긴 사연이네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DJ님, 저는 오늘 제가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제 삶은 남의 집 구석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정부라는 이름으로요. 그 집은 재벌이었고 저는 그 집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의 집에서 일하게 됐죠. 그녀의 첫 문장은 참 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눌러 담은 감정, 그리고 오래도록 삼킨 말들. 그 집의 며느리는요, 제게 이름이 없었어요. 항상 야, 거기, 이거라는 단어로만 저를 불렀거든요. 말끝마다 내가 감히 누구한테 말버릇이야라는 말이 따라다녔죠. 마치 제가 인간이 아니라 그냥 가재도구처럼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집에서 일하던 한 가정부의 조용한 고백. 처음에는 참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무언가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말없이 닦고 치우고 정리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며느리 방에 커피를 놓고 아이들 준비를 도와주고 그 모든 걸 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엔 많은 상처들이 숨어 있었겠죠.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제가 우산을 놓고 나갔던 탓에 며느리의 신발이 젖었거든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목소리로 적힌 그 문장 속엔 울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뺨을 맞은 그 자리가 멍이 들었고 저는 며칠간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이들의 눈빛이었어요. 가정부는 맞아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표정. 그게 제 마음을 무너뜨렸죠. 그녀는 그렇게 수년을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회장님, 즉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했죠. 저 같은 사람이 위층 주인 어른과 눈을 마주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자꾸 그녀를 불렀습니다. 질문을 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어느 날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니?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님의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이요? 아니요. 저는 고아로 자랐고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장의 종이를 건넸죠. DNA 검사지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녀는 그 회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20년 전 유괴된 후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아이. 그게 바로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하대받던 그 가정부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도 희미했고 회장님의 말씀이 너무도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저 일하던 집, 뺨 맞고 무시당하던 공간에서 갑자기 너는 내 딸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회장님은 그날 이후 조용히 그녀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억지로 끌어안지도 당장 가족으로 받아들이자고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끌리는 느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따뜻함. 회장님이 제게 그랬어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대하던 가정부가 사실은 자신이 매일 같이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회장님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겠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용히 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예전처럼 막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게 사과도 하지 않았죠. 그냥 눈을 피하고 말수를 줄이고 저를 피했어요. 그녀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버겁고 더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집에서 갑자기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여전히 그 구석진 방 안에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던 손은 아직 멈출 줄을 몰랐어요. 회장님은 그녀를 부를 때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끼 식사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고 어릴 적 자주 부르던 별명을 꺼내며 웃어주기도 했다고 하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그 따뜻함이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겁이 났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나를 원하시는 걸까? 의심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회장님을 아버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었을 때요, 항상 누군가 문을 열고 딸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괜히 기대하고 혼자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끝내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죠. 그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였고, 그래서일까 지금처럼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감정은 믿기 힘든 선물 같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시아버지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회장님의 아내인 사모님께도 불만을 토로했죠. 그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기류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한때 조용하던 재벌가의 대저택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나가려고 했어요. 괜히 제가 이 가족을 흔드는 것 같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딸이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오래된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울지 않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죠. 아버지란 말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꺼냈어요. 입 밖으로는 아직도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날 처음 아버지하고 불렀죠. 그녀는 이제 가정부가 아닌 한 집안의 딸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무시하고 괄시하던 이들은 그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두고 사기꾼, 주작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족들 모임에서 어떻게 저런 여자가 딸일 수 있냐고요. 그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방을 쌌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나려 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이번엔 더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나는 너를 딸로 받아들였고 지금부터 그 어떤 공격도 너 대신 내가 맡겠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날은 회장님의 생일 파티였고 공식적인 행사에 제가 딸의 자격으로 초대받은 첫 자리였죠. 그녀의 손끝은 그날 하루 종일 떨렸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옷, 처음 신어보는 불편할 정도로 고운 구두, 모두가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그 공간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장이 아닌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도 시키진 않았지만 그 자리가 제 자리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빈석, 가장 중심에 앉아달라며 말이죠. 그 순간 많은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속삭임, 의심, 비웃음. 제가 누구야? 가정부 아니었어? 무슨 딸? 설마. 그 모든 시선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걸어왔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늘 하던 것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요. 그러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짧고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만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자격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는 뒷자리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식사 시간 회장님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내 생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래도록 찾던 내 딸이 돌아온 날이기도 하죠. 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이내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다시 제게 뺨을 날릴까봐, 모두가 저를 몰아세울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옆에 앉아달라고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제 존재를 인정해줬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재벌가에 숨겨진 딸에서 공식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형식적인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굳게 담은 얼굴, 억지로 참고 있는 눈빛.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죠. 내가 진짜 딸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하지만 기억해. 넌 절대 이 집안의 진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한 경고였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점잖은 척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도사린 분노와 불안을.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출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저에 대한 헛소문이 회사로 퍼지거나 저와 관련된 과거를 캐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애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숨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스스로 출생 기록을 찾고 과거 고아원 자료를 정리해 공개했으며 회장님과의 유전자 검사 과정도 증명했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넘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 모습에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인정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오래된 지인, 사내 이사진, 심지어 사모님까지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며느리만은 끝까지 등을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냈고 그 기사에는 그녀의 과거 신분, 근거 없는 루머,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짜 딸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실려 있었죠. 그 기사 뒤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메일이 유출됐고 그녀가 기자와 오랜 시간 연락하며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죠. 회장님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불러 단호히 말했죠. 내가 사랑했던 며느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넌 우리 가족을 공격한 거야. 그리고 내 딸을 2번 버린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은 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다른 도시에 자리 잡았고 연락도 점차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다시 혼자가 아닌 가족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번 밟히면 다시 일어서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내 자리는 여기라고 말해주는 것만큼 강한 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단지 잃어버려졌던 거라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뒤였어요. 조용했던 저택에는 다시 회의와 손님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임원회의가 그 집에서 열리게 됐거든요. 회장님이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에 대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려 했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도 경영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제가 말을 아끼고 조심해도 사람들은 제가 다음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말의 중심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님의 장남, 그리고 그의 형수였던 전 며느리의 남편, 즉 그녀에게는 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정중하게 대하셨어요. 겉으로는 항상 예의 바르고 회사 내에서도 저를 이사님이라고 불러주셨죠. 하지만 이상하게 말 속에 칼이 있었어요.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지 회장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사람들 사이에선 그분이 후계자라고들 말했어요. 오랜 경영 경험도 있었고 실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회장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회사를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킬 사람을 찾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그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그 일로 인해 회사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병실에서 회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말하셨어요. 나는 돈을 원한 적이 없다. 그저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몰랐던 회계 개념, 경영 보고서, 주식 구조, 내부 감사.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후계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이 무엇이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임원들이 점차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부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대는 회장님의 피를 닮았소.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 회의에서 회장님의 뜻이 담긴 문서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회사의 상속 계획서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형, 이사진, 변호사, 심지어 사모님까지. 회장님의 입원 중 발표되는 이 계획서가 집안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서에는 놀랍게도 저와 형,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둘 모두가 공동 상속 대상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회장님의 육필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피와 책임으로 나뉜다. 피는 너희가 공유하지만 책임은 너희 중 누군가가 먼저 지는 것이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계획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아. 넌 나보다 아버지를 닮았어.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은 회사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해외 법인으로 스스로 자천성 발령을 냈죠. 저를 밀어내기 위한 경쟁이 아닌 스스로의 자리에서 물러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놀랐고 동시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이 제게 가족이라는 감정을 줬어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녀는 이후에도 회장님의 건강을 챙기며 조심스럽게 회사 일들을 익혀갔습니다. 직급은 낮았지만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움직였죠. 어느 날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식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울면서도 남을 먼저 챙기는 걸, 그게 내 피야.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딸로 살아갈게요. 비로소 제가 공식적으로 회장님의 딸로 등재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이 바뀌었고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하나의 사람 안에서 갈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을 걸어도 제가 걷던 동네와는 다른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면 직원들은 저를 위해 문을 열었고 식당에 가면 누군가는 셀카를 요청하거나 그 회장님의 딸 맞냐고 물었죠. 그녀는 그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가정부라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제 이름이 너무 무거웠어요. 누가 그룹 딸이래라고 말하면 그 이름이 저를 감쌌고 제 말보다 이름이 먼저 들려지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CEO 특집 기사였죠. 기자가 물었어요. 가정부에서 회장 딸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부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 사람이니까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다였거든요. 그녀는 그날 밤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고 합니다. 묵직한 주머니, 엉덩이 부분이 해진 바지, 그리고 자신이 닦던 주방의 작은 상처들.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이 제게 새로운 이름을 줘도
저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외부 인물들, 정치인, 고위층, 언론, 투자자, 그녀를 진짜 사람이 아닌 상징물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인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예전엔 내가 그 집에서 청소했잖아. 근데 이젠 내가 상석이 안네. 그 말투엔 칭찬이 없었고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차가운 미소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리를 만드는 존재지. 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자리의 공기를 가로질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근로자 복지 개선 기금이었죠. 그녀는 가사 도우미, 건물 청소 인력, 경비원 등 가려져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건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건 저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직접 여러 현장을 방문하며 인터뷰를 하고 제안서를 작성했고 기업의 CSR 사회적 책임 예산을 일부 분배받아 실제로 복지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이미 가진 게 많은데 왜 굳이?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과거 그녀와 함께 일하던 가정부 동료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얘야, 그때 너랑 같은 방 썼던 이 기억나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집에 누워 있어. 그녀는 곧장 병원을 잡고 직접 차량을 보내 친구를 입원시켰습니다. 제가 딸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라서 그 자리에 저라도 있어야 했기에 한 거예요. 친구는 그녀를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는 아직도 내가 아침마다 새벽같이 화장실 닦던 그 모습이 기억나. 근데 이제는 진짜 빛나더라. 그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빛나는 건 무대 위에 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해 줄 때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건 그게 진짜 값진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기도 하고 가정부이기도 하고 회장님의 피를 이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그냥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그녀는 조용히 회장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함께 버텨주는 거라는 걸요. 회사 이사직 제안을 받은 건 회장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사모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그이 마음 내가 아니면 못 지킬 것 같아.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곳이 아직도 낯설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때 청소했던 복도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사실이 아니라 창고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김밥을 먹던 공간이요. 하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회사 내부에선 외부 세력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임원들 중 일부는 회장님의 딸인 그녀를 거수기로 생각하거나 혹은 모양만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배우려고 했어요. 새벽마다 사무실에 나가 서류를 보고 오전에는 회계 파트 미팅에 참석하고 점심시간엔 말단 직원들과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녀는 빠르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부분을 함께 바라보는 방식으로요. 하루는 한 대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사장님은요, 왜 늘 직원 식당에서 밥 드세요? 제가 대답했죠. 제가 이 회사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니까요. 여기부터 배우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회장님의 뜻을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병실에 아무도 없었고 그분의 눈빛도 평소보다 깊었죠.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보다 오래 이 회사를 지켜줄 사람이 됐구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시계를 알아봤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서만 봤던 그 시계. 줄이 닳고 유리엔 흠집이 많았던, 하지만 언제나 제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그것.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게 줄 운명이었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처음으로 그래요. 그날 밤 회장님은 마지막 잠에 드셨습니다. 평온했고 조용했으며 마치 안도의 숨을 쉬고 떠난 사람처럼. 그분은 저에게 아버지였고 길을 잃은 제 삶을 붙잡아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습니다. 외부 언론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녀는 사적인 슬픔을 공적인 감정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형이 돌아왔어요. 멀리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그는 흰 장갑을 끼고 아버지의 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한참 동안 무릎 꿇고 있었죠. 형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버지의 딸이자 내 동생이다. 이제 진짜. 그 말은 그녀가 가족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가장 진심 어린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회사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무겁고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다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해요. 가정부 출신이 뭐 하나 보자. 동정으로 올라선 자리 아니야? 회장 피가 맞긴 맞아?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가 물려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한 직원에게 들은 말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따뜻하게 회사를 다루시네요. 마치 가족처럼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닦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먼지와 상처를 잘 봐요. 그게 제가 가진 단 하나의 장점이에요. 아버지가 떠나시고 몇 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회사는 빠르게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건 너무도 얇은 표면이었습니다. 물 아래서는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녀는 그 시기를 모두가 조용한 척하던 때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듯 보였지만 누구도 확실히 그녀를 중심으로 단단히 모이지 않았고 이사회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제가 터진 건 회사의 2대 주주인 외국계 투자 펀드가 경영진 투명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개입을 시도하면서부터였어요. 그들은 외부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 신임 대표의 경영 능력 부족을 언론에 흘렸고 일부 보도는 그녀를 이미지에 기대어 회사를 운영하는 보여주기식 리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정말 이 회사를 끌 수 있을까?
혈연만으로는 안 되는 자리 아니냐? 이사회가 허수아비 아니냐?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는 제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끝까지 서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와 전략으로 먼저 내부의 흐름을 읽었어요. 누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누가 눈치를 보고 있는지, 누가 회사를 정말로 아끼는지. 그녀는 가장 먼저 회계부서의 실무자를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부 구조의 비효율, 현장 직원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질적인 공급망 문제까지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회장실에서 나와 말단 부서 사람들과 함께 책상 하나를 붙잡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사장이니까요. 그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기존 구조를 과감하게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관리자 중심의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없애고 실행 중심의 소규모 TF를 구성해 빠르게 문제를 처리했고 모든 부서의 투명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개편 이후 이사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숫자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익률이 오르고 비용은 줄고 시장 평가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 시점에서야 저는 처음으로 리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늘 회장님의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펀드는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그리고 그녀의 대표직 박탈 안건 상정. 그때였어요. 제가 이사회 앞에 서서 처음으로 말이 아닌 진심을 꺼낸 건 그녀는 종이 한 장 없이 단상에 올랐고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구석을 닦고 계단을 쓸고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자리든 우연히 얻게 된 기회든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걸 각오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이름으로 이 회사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스르르 꺼져가던 듯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벽을 뚫고 스며든 것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부결. 대표직 박탈 안건은 기각됐고 그녀는 다시 정식 대표 자격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묘를 찾았어요. 혼자였고 말없이 무릎을 꿇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람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은 제 이름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혼자 일어섰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 무덤 앞에서 가정부였던 시절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견딘 모든 시간은 결국 너를 여기에 데려다 줬어.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의 집 벽에 붙은 가정부로 누구의 딸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온 시간들. 그 긴 어둠 속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 불을 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지금 그 대기업의 정식 대표이사입니다. 회장님의 딸이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모두가 그녀를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호칭보다 더 소중한 이름이 있어요. 딸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이요. 그녀는 매주 토요일 직접 만든 식사를 회사 내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젠 제게 먼저 말을 걸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 직접 하셨어요? 저번에 해주신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가 다시 사람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녀는 그날도 한 직원과 함께 식기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시당하는 기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기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그런 기분 들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살던 저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방은 그대로 남겨뒀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살며시 문을 열어봅니다. 방 안은 항상 조용하고 책상 위엔 늘 손때 묻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어린 시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던 작은 소녀 하나가 담긴 사진. 그게 저였어요. 그녀는 가끔 혼잣말로 그 사진에게 말하곤 합니다. 너는 그때 참 많이 외로웠지? 근데 이젠 괜찮아. 누군가는 너를 끝까지 기다려줬으니까. 그리고 어느 겨울날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의 손에 전해졌고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아래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처럼 한때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던 사람이겠죠. 나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 전까진 세상이 나를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나는 누군가의 집에서 일했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으며 그저 그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진짜 이름으로.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세상 안으로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고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나는 회장님의 딸이자 누군가의 동료이고 또 한 사람의 친구이며 어쩌면 당신과 닮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의 가족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무시받지 않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요. 나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나처럼 어딘가에 숨어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괜찮아요. 당신도 언젠가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부디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온기는 분명 누군가에게 닿고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드림. 지금까지 며느리 집에서 뺨 맞던 가정부, 알고 보니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긴 사연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반전과 복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한 한 편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